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창익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설 연휴 발생한 정읍 양봉업자 살인 사건과 가짜 신입생 의혹이 불거진 한일장신대 수사 현황, 그리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있다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최근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새만금 신앙 관할권 논란에 대해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체크입니다. 오늘은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기간이죠. 정읍에서 발생한 양봉업자 살인 사건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요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전북 정읍에서 양봉업에 종사하는 한 70대 노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은 이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움막에 홀로 사시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실종 신고를 접수를 하고 이제 수색을 시작을 했는데요. 3일이 지나도록 이 피해자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다만 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다량의 흙이 발견되고 그리고 블랙박스가 고의로 훼손된 자국을 발견을 하고서 이것은 범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종이 아닌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집 근처 CCTV 등을 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당일날 피해자를 방문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좀 특정을 한 후에 이 용의자 A를 특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CTV를 확인을 해서 그를 이제 긴급 체포를 했고요. 처음 이 피의자 이제 잡힌 피의자는 이제 자신의 좀 범행을 부인을 했었는데요. 이 CCTV의 이제 동선과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경찰에 추궁한 결과 결국 자신이 범행을 좀 시인을 하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가스 배달업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 체포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인근 피해자가 산에 홀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근처에 CCTV도 많이 없었고 목격자도 잘 없었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 가스 배달업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가스 배달업자는 이 사건 당일 누군가 피해자를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방문한 사람이 이 벌통을 훔치려던 도둑이었다라고 피해자가 말했다라는 걸 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경찰은 이제 집 근처 CCTV와 인근 마을의 방범 CCTV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CCTV 그리고 정읍시청의 관제센터의 CCTV를 좀 모조리 좀 설 연휴 기간에 좀 분석한 결과 이제 특정인 이제 용의자 A 씨를 이제 좀 특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토대로 차량 번호를 확인을 해서 그의 주거지를 확보하고 긴급 체포를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소가 됐죠. 그래서 혐의가 좀 적용됐을 텐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됐고 앞으로 재판에서의 쟁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이제는 이제 용의자가 아닌 피의자의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A 씨가 이제 수사 초기에 이제 자신의 범행을 좀 부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A 씨가 이 움막을 방문한 시간대와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통신이 차단되었거든요. 그 시간대가 일치한다라는 점 등을 이제 좀 토대로 이제 추궁을 하였고요. 결국에 이 피의자는 이제 자신이 그 피해자를 안매장한 곳까지도 이제 지목을 했고 그곳에서 이제 피해자의 사체가 좀 발견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아마 이 A 씨는 살해와 그 사체 유기 이 부분이 좀 이제 쟁점이 아마 될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자신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사 기관에서는 이 망치로 10여 차례를 이제 피해자를 이제 때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이 망치를 미리 구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이다. 이 부분을 좀 법적으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구금이 유치장에 구금됐을 때 자해를 시도하는 등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그 뒷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살인 사건에서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이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이 피의자가 입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입감된 다음 날 이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농약을 먹고 이제 자해를 하고 이제 음독 자살을 이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분석 결과 다행히 이 맹독성 동약은 아니었다. 그래서 생명에 지장은 없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정읍경찰서에 이런 유치인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다 이런 논란이 좀 불거졌고요. 전북경찰청에서 감찰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저희 전주 MBC가 지난 10월에 최초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일 장신대가 가짜 신입생을 모집했다는 내용이 보도를 몇 차례 해드렸는데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일장신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이 총장과 보직 교수들의 지인과 친인척들을 동원해서 이른바 유령 학생을 등록하였고 이 유령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아예 입학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3일 수사 경찰에서는 이 한일 장신대를 업무 방해 혐의로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래서 총장실과 입학처, 교수 연구실을 8시간 동안 이제 압수수색하는 강제 수사를 좀 진행을 하였고 이 압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짜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놓고 대학 측과 그다음에 교수 노조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네, 이른바 지금 진실 게임으로 이제 거의 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교수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4년도 신입생 2차 모집에 43명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을 전혀 들어오질 않거나 아예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반의 학생들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조회해 보니 대부분 총장이나 주임 교수 이런 분들의 친인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측의 입장은 학생 신입 이런 신학대학의 특성상 이 교수나 이 총장의 지인들이나 친척이 입학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결국에는 이 신입 입학생들이 과연 유령 학생으로서 등록만을 목적으로 과연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업을 듣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짜 신입생 모집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대학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무래도 이 교육부에서는요, 이 대학을 상대로 이 충원률이라는 것을 좀 따져서 이 인가를 좀 해주는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이 충원률이라는 것은 각 대학마다 신입생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을 매년 얼마나 채우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95%를 이제 채워야만 이제 교육부에서 인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일장신대학교가 89%로서 이 충원률이 좀 미달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학생들까지도 유령 학생으로 이제 보여진다면 70%대로 확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떤 대학으로서의 위신이나 앞으로의 인가 과정에서의 리스크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아마 좀 이런 이제 일까지도 벌인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일단 경찰 수사하고 이 행정적인 것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일단 교육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로서 지금 이런 유령 입학 학생들을 좀 하고 있던 것을 좀 중단하라라는 권고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이 장신대학교 측에 어떤 좀 행정적인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신대학교는 이제 좀 반발을 하고 좀 재심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 외에 이제 형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 한일장신대학교를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이번에 이루어진 만큼 아마 이제 경찰에서는 이 총장을 이제 일단은 조사를 좀 할 것 같고요. 이제 증거가 많이 확보되는 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그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 다시 말해서 즉 나홀로 사장님들이 최근 줄도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우리 전북 도내 자영업자는 총 25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종업원이 없이 홀로 운영을 하는 나홀로 사장님 이렇게 불리시는 분들이 약 21만 명에 달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80%로 아주 좀 생각보다 좀 많은 수치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홀로 사장님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계속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다역 음식도 만들고
뭐 서빙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건데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이 나홀로 사장님들이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만 1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21만 4천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돼서 1년 사이에 7천 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역대급 경기 불황 속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계속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뭐 줄도산 배경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분들의 어떤 자구책 그리고 또 뭐 지원책이나 구제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없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결국엔 뭐 인건비 상승, 고금리, 소비 부진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영업자 분들께서 헤쳐나가기는 개인이 헤쳐나가기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좀 지원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정부에서 저금리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했었는데 이게 대출 첫날 오전에 이게 다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 30만에 가까운 소상공인이 있는데 이제 극소수만의 좀 혜택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다수는 결국에는 이 높은 금리의 이제 대출이나 사채의 유혹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좀 정부에서 좀 기존 대출을 좀 장기 분할 상환으로 좀 대안을 해주거나 금리를 좀 깎아주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경기 전망이 좋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건 계속될지 좀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왕이면 좀 좋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이런 고물가 속에서 가게 사정이 좀 계속 악화되고 그리고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좀 계속 되리라고 좀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내수가 살아나지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좀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옥석을 가르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들은 너무 좀 어려운 기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좀 정부가 이제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많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좀 폐업 지원금 등을 좀 보조를 해주거나 좀 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주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내년 부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이 무역항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배우지 조성과 방파제 연장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관할권 다툼이 길어지면서 새만금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새만금 신항 관할권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김미정 전북도청 새만금 해양수산국장, 김민영 국립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정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방송된 뉴스 하나 보고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지자체를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를 시작한 김관영 지사. 김 지사는 전주 김제에 이어 세 번째로 군산을 찾아 시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의 시민과 마주했습니다. 도정 방향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이 주제였지만 첨예한 갈등이 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 운영권 문제가 빠질 리 없습니다.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그대로 내겠다고 아까 읽었죠? 의원님,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또 서은식 의원님 하신 말씀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여기 정도에서 그만하시고. 하지만 이 같은 만류에도 군산시 의회 측은 오히려 김 지사를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고 김 지사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군산 시민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거짓말을 해요? 도지사! 양반이 지금 당신 똑바로 못해? 어떤 큰 소리를 쳐?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도지사가 그렇게 무능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네. 군산시 의회의 문제 제기는 새만금 신항 운영권과 관련해 전북도가 자문위의 의견을 원안대로 해수부에 전달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하며 수습을 시도했지만 이미 어수선해진 행사는 서둘러 마무리됐고 군산시장과 시의원들은 지사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관영 지사와 군산 시의원이죠. 새만금 신앙 관할권을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자, 이 모습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런 도민과의 대화 자리가 그런 상황으로 귀결된 거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의원님 두 분 다 유감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과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사님의 답변에 대해서 인신공격성인 발언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상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김민영 교수님. 네, 그 자리가 이제 올 새해 2025년에 도민과의 대화의 자리인데 사실 많은 현안들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가려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부각된 새만금 신앙의 뭐 관할권 문제라든가 또 무역항 지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객관성과 원칙에 따른 좀 정확한 어떤 이 진행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나 의원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신 김희정 국장님과 김인영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저는 항만 연구자로서 새만금 신앙이 내년에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항 지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김 국장님. 네. 이게 지금 국가 관리 무역항 지정을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 이 지정이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새만금 신항은 1조 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된 대형 국가 사업이고요. 다만 지금 신항만 건설 촉진법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국가무역관리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역항 지정의 절차가 개시되어야만 외항선들이 입출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항 절차, 지정 절차 개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새만금 신항은 현재 지금 방조제로 보면 2호 방조제 지금 앞쪽에 지금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만금 신항이 우리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하고 새만금 기본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과 새만금 기본 계획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선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은 일정 부분 새만금 내부 개발의 배후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군산항의 수심 문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보완 기능. 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그 기능들을 중첩적으로 기본 계획에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또 새만금 기본 계획은 새만금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물동량에 대해서 새만금 신항이 또 배후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논쟁의 지금 핵심이 그 군산시 같은 경우 원포트를 주장하고 있고 김제시는 투포트라는 개념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다른 입장이긴 한데, 자, 김민영 교수님. 네. 그 지금 원포트나 투포트라는 얘기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양쪽 시 입장 중에 군산시 입장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새만금 신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 아시다시피 군산항은 1899년에 개항이 돼서 역사로는 이제 올해 126년 이렇게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퇴적에 의한 또 그리고 매몰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기능 저하의 어떤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수건 사업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이 수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신항에 대한 그런 어떤 열망으로 나타났고 아마 위치가 아마 여러 군데의 어떤 그 논의 과정 중에서 현재 위치인 옥도면 군산시 옥도면이죠. 불이도하고 이제 일체화된 그러는 곳에 이제 항만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항, 외항, 신항, 또 군장 신항, 새만금 신항 이런 부분에 어떤 항세의 지속적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갖고 있는 인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온포트냐 투포트냐에서 마치 그것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된 양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논의 과정에서 도민들에게도 조금 그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정말 지역 발전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군산에서는 그런 군산항의 보안 기능들을 좀 재조정하고 또 기능을 전환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가면서 어떤 통합 관리 이런 방향들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밖으로는 온포트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 의원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군산시와 김제시가 바라보는 새만금 신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군산항과 신항의 원포트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요.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신항의 특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두 연구 보고서를 한번 검토해 보면 공통점으로 이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 신항은 대형 선박이 입출항하기에 적합한 수심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식품이나 수소, 크루즈, 관광 이런 산업 발전의 전진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차이점으로는 이제 군산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영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보완을 한다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상호 보완적 기능이 강화될 수가 있고요. 시설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기능 분담이나 인프라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합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이 아마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면 김제시 같은 경우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적 목적의 항만이 새만금 신항이기 때문에 새만금 미래 주력 산업에 특화시켜서 국가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 김제시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결국 새만금 신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두 지자체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좀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 도민과의 대화에 소란이 났던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군산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도지사께서 원래 중립이라고 계속 밝혀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해양 항만 산업의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해서 투포트를 도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나정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신항은 아주 중첩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해수부 국가 차원에서도 그 기본 계획 내에 그런 중첩적인 기능 즉 새만금 내부 개발의 배후 항만으로서의 기능과 어울려서 군산항의 수신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들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울러서 새만금 신항만의 특성화 방향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새만금의 전략 산업들 그리고 식품 산업, 관광 산업들의 거점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무역항 지정은 행정구역 결정과는 무관한 부분이고 쟁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작년에 전문가 그룹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6년 개항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무역항 지정의 절차 개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만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사실 누구 관할에 들어가지 않고 국가가 만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뭐 방수제나 아니면 매립지나 여러 도로나 항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군들이 왜 관할권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항만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정호 의원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경제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만 시설의 사용료는 정부, 해양수산부가 징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익은 뭐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 이용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배후부지 조성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산업 발전에 따라서 지자체가 징수할 수 있는 지방 세수 확대의 효과도 분명히 누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항만을 중심으로 한 상업이나 관광, 서비스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지역의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 간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진행된 게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겪어야 했던 어떤 힘든 상황도 있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 33km의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이 방조제의 또 관할권을 둘러싸고 이미 정해진 관할권 다시 또 그 문제가 부각돼서 다시 그런 과정에서 1, 2, 3, 4 그렇게 지금 나눠져서 3, 4 절반 정도가 이제 군산이 관할을 하고 있고 1 구역은 지금 이제 부안이, 2 구역은 김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좀 뒤로 한 채 그 뒤로도 도로라든가 또 방수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고 사사건건이 이제 이것들이 대립양상으로 비춰져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 안에는 전라북도 내부이지만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굉장히 이제 좀 그 불협화음이나 원만치 않은 것들을 스스로 내비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방금 하셨듯이 항만의 경우에는 또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항만을 120년 이상 이렇게 유지해온 이 항만에 관련된 그런 중심 도시로서 뭐 고용이라든가 또 물동량이라든가 또 그것들을 지탱해 나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 특히 이제 항만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 군산항에서 이미 대중국이 카페리가 이렇게 지금 다니고 쭉 그동안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글로벌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철도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어떤 포트들이 어떤 삼각으로 이렇게 구성되면서 도로와 함께 어떤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큰 그림을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부각된 게 신항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갈등이 또 중심에 있어서 가장 힘드실 건데 또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두 분이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그 무역항의 운영 활성화의 가장 근간은 물동량 확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글로벌한 그 항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속화되어서 추가적인 물동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고 지혜롭게 논의가 되어서 그런 어떤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항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좀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민영 교수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 새만금 관할권 내에 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매립지부터 도로도 지금 동서도로, 남북도로 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항만도 들어오고 있고 방수제는 뭐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관할권 다툼 이어지는 중에 이 관할권이 정해진 거 방조제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방조제는 정해졌죠. 예, 네.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어떻게 방수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만경강 709 그 부분은 이제 2022년에 이제 문제가 좀 제기돼서 결국은 이 작년에 그 부분이 만경강 709라고 하는 것은 그 이 김제 쪽에 신포 가까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할권은 이제 김제 쪽으로 분명히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타 뭐 도로 문제라든가 또뭐 오늘 얘기하는 뭐 항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전히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김민정 국장님, 내년 부분 개항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 앞으로 새만금 신항 개발이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게 갈등이 빚어졌을 경우에 네.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새만금 신항은 2040년까지 9선석 개항을 목표로 지금 쭉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2선석을 26년 개항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무역항 지정 절차가 개시되어야 후단에 있는 항만의 운영 방식 결정 그리고 정원이나 청사 확보 관공성 건조 등등의 무역항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개시되고 또한 기업들이 직접 과해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항만 배후 부지에 대한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재정 전환의 어떤 근거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역항 지정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새만금 신항 갈등 해법은 없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만금이다 보니까 사실 저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사실 그 군산항으로 들어오든 새만금 신항이 김제에 들어오든 어찌 보면 이제 물동량만 늘려놓으면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게 좀 광역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나 의원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전북자치도 발전에 새만금 신항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의 이제 명확한 한계점은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없다는 데 기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31개의 무역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항의 배후에는 각기 그 지역에 최적화되고 성숙화된 산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새만금 신항이 그러한 산업의 후발주자로 추격하기보다는 저는 아예 새로운 미래 성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배후 산업단지나 스마트 수변 도시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육해공을 아우르는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새만금 신항의 새로운 경쟁력이자 또 다른 지역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다행스럽게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새만금 신항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전북자치도의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잘 아울러서 국가대표 미래 산업의 전진기지가 새만금 신항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이걸 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화 산업을 특구로 조성한다거나 산업단지로 유치하거나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갈등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왔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만금 특별지자체라고 2년 전이죠. 도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김제와 부안 그리고 군산을 하나의 어떤 경제 공동체로 붙는 새만금 연합이라는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흐지부지해진 상황이긴 한데요. 자, 이 새만금 연합을 다시 좀 불씨를 되살려서 이게 가능할지 좀 궁금한데 김민정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특별지자체에 대한 논의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거의 목표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지역 내의 그 분쟁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좀 강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구역을 통합하는 그런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고 법인격을 갖고 있는 그 특별지자체가 공동의 사무를 발굴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완수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의회의 의원님들이 대표가 돼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순번을 정해서 지자체 장님들이 그 특별지자체의 장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새만금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통해서 47개 정도의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지자체가 그간에 30여 년 이상 새만금을 둘러싼 지역 내의 어떤 갈등 또는 불협화음 그리고 외부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들을 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전략과 수단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들이 좀 서로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감 그리고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겠죠. 시군이 자치권은 가지고 경제적인 블록을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자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자, 김민영 교수님은 여기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오늘 사실 이제 이 얘기의 초점은 새만금 신앙 문제였지만 사실 그게 또 다는 아니고요. 신앙만 하더라도 지금 군산항도 전체 이 무역항 가운데 11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위 이상 부분을 다 합하면 90%를 넘습니다. 나머지 10% 갖고 나머지 중소항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설령 새만금 신항이 이제 개항이 가까워진다도 큰 개항에 불과하고 완공이 아니거든요. 완공까지는 2040년인데 국가의 재정 계획에 따라 이게 또 뒤처진다면 특히 물동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또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부 갈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좀 전향적인 그런 어떤 그 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군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작은 것을 탐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좀 전북 발전의 큰 틀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나 도지사님의 어떤 갈등 중재 이런 것들이 더 좀 많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나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국장님과 김 교수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 법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김희정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개 시군이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또 불가능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논의를 좀 하다 보면 군산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끈하는 부분들이 많고 사실 좀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김민영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군산의 원초적인 문제가 그 군산항을 원포트로 가자고 새만금 신항의 범위까지 집어넣자고 하는 큰 그 밑에는 어떤 내용이 좀 의도가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역사적인 그런 맥락 그리고 새만금 신항의 탄생의 배경 아울러서 이 내항으로부터 시작된 새만금 신항으로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인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와 함께 그동안 이제 이 항만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최근에는 좀 회복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결국은 기존의 이 군산항을 기본적으로 함께 새만금 신항까지 가져감으로써 그것에서 오는 이득이 전체적으로 지역 발전에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구자들이 이게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각각 따로따로 갔을 때는
운영 계획이 따로 설립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항만과 관련, 특히 국제 항만과 관련해서는 세관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특별한 물건들을 하는데 관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식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군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 앞에서 나 의원님도 사실 이 새만금 신항의 특성화를 살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10% 되는 것 같고 여러 항만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들이 필요한 지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새만금 신항이 이제 물동량 확보들이 있는데 그 물동량이 군산항이 이미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그런 물동량이 중복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민감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동안 수십 년간 항만 운영과 관련된 고민하고 행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 부분도 사실 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어찌 됐든 이게 잘 돼야지 전라북도도 네. 좋아지고 우리 국가 산업도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새만금 신항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예, 새만금 신항은 사실 태동부터 새만금 내부 개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두 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새만금 신항은 정말 새만금에 특화된 전략 산업 분야에서 창출되는 물동량이 기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물동량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좀 가속도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항이 개항하는 지금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거는 해수부의 무역항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개시 그리고 그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희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만금 신항이 발전하려면 결국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신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개의 선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만과 비교했을 때 큰 항만은 아닙니다. 중소형 항만이라는 전제로 봐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선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새만금의 입지와 이렇게 입지적인 강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트라이포트를 활용한 관문형 복합물류 중심지로 한번 도약시켜보자 이런 부분인데요. 항만만 보면 중소형 항만이지만 해상, 항공, 철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트라이포트 물류 허브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면 이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한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작년 4월에 개장한 군산세관 특송물류 센터에서 이제 특송 화물을 유치하다 보니 실제로 월 80만 건 이상, 90만 건 이상의 화물을 이미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CN에어 복합물류 방식에서의 물동량도 40%나 군산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트라이포트 물류 입지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이런 성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콜드체인이나 크루즈 같은 신산업에 좀 특화된 그런 전략을 고도화시켜 나간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북자치도의 이제 특례 자치권과 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실험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국제물류 특구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이제 도입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한다면 이런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자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운송 수단을
접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특화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도. 네, 그렇죠. 이제 그 새만금 신항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신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네이밍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인 푸드의 글로벌화한 부분이라든가 특히 이제 최근에 그 2차 전지 이런 부분 그리고 수소항만 또 그리고 해상풍력의 지원으로서의 어떤 전라북도가 일정한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은 이제 크루즈를 포함한 관광객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통해서 사실 개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지만 이선석이 지금 예정되고 있고 이 향후 물동량들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이와 같은 것이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들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 통합과 또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어떤 시점이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무역항 지정도 결국에는 해양수산부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새만금 신항만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가 사실상 요거를 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방관이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해수부에서도 빨리 이 운영의 어떤 방식을 정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 작년에 저희에게 도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의견 수렴을 했고 어떤 도의 방향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그 의견을 전달했을 때 지역 내의 어떤 그 의견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 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빨리 개시를 하면 그때 도의 의견도 전달을 하고 뭐 양시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있으니 그러면 그때 전달을 하겠다. 그러면 전제 조건은 무역항 지정 절차, 즉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개시를 빨리 진행해달라라고 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새만금 개발은 우리 전북의 오랜 수건 사업이죠. 의욕적으로 새만금 특별 지자체 구성을 내놓았지만 열쇠를 진 지자체들과 지방의회들은 갈수록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